예,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란 게 이게 오래됐습니다. 한 7년 만에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과 재판을 거래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삼권 분립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했기에 사법농단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나 법관 해외 파견 등 조직 이익을 위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2019년 기소한 지 5년 만에 나온 1심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혐의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봐주기 판결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 사법농단 자체를 법원이 지웠다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이렇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47개 중에서 45개는 여전히 유죄, 두 가지 범죄 혐의는 유죄로 뒤바뀌었다. 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까? 네, 1심 무죄 핵심 근거가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애초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직권 남용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논리대로라면 재판에 개입하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업무라는 외관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대법원장이 행정 업무라는 이유로 지시를 하면 일선 판사들은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통합진보당 사건 그리고 한정취지 위헌재청 사건 이 두 개에서도 보고서를 쓰게 하고 또 재판장에게 자료 검토를 시키는 등 이렇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도 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밖에 안 나왔습니까? 일단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그 부정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무죄인데 수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죄를 전제하는 이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서 이미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점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인데 정작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감경 사유로 든 겁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비난을 받았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7년 동안이나 재판이 지연됐던 건 다름 아닌 법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법원의 양형 이유를 이렇게 자주 뉴스에서 다루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47개 범죄 사실 중에서 2개만 유죄인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머지는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사법농단 사건 중에 지금 핵심되는 게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지연 사건과 판사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그런데 강제징용 소송은 당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의 민감한 재판이었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외교부와 만나서 재판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게 또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경우에도 이 문건의 분량에 비춰서 그게 형사처벌할 정도는 또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검찰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걸로 보입니다. 예, 법원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게 회복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도영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